푸틴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이곳을 통치하라. 러시아가 6,800조 원 규모의 사할린을 한국에 넘긴다는 긴급 발표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대충격, 일본은 절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인정 못합니다. 도쿄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순간을 위해 18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지하 300m에는 79년간 숨겨진 47,000명의 이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푸틴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목요일 새벽 4시 17분 베를린 플라우 지구에 위치한 독일 연방정보국 BND 본부의 지하 3층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2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저도 이런 비상 소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스 밀러, 독일 연방정보국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입니다. 냉전 시절부터 이 업계에 몸담아 온 저에게 새벽 비상 호출이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소련 붕괴도 지켜봤고 중국의 급부상도 분석했으며 일본의 장기 침체도 예측했죠. 하지만 그날 새벽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뜬 위성 영상은 저희 32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밀러 박사,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클라우스 베버 국장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러시아 사할린 섬 남단의 코르사코프 항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어야 할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축함도, 순양함도, 잠수함 지원선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함대가 철수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점으로요. 정보분석관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빠져나간 그 자리로 거대한 선단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흰색이 섞인 대형 쇄빙선 15척, 그 뒤를 따르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이 수십 척, 선두 쇄빙선의 선체에는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아온 2호, 그것은 대한민국의 쇄빙 연구선이었습니다. 한국 선단이 러시아 군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 해군의 호의를 받으면서요.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의 군항을 외국 선단에게 내어준다. 그것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게. 이건 국제정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잠깐, 교전 상황은 없습니까? 한국이 무력으로 진입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 관제탑이 한국 선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 결과 환영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초대였습니다. 푸틴이 미쳤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할린이 어떤 곳입니까?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오호츠크해의 길목이자 일본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입니다. 그런 곳을 미국의 동맹국에게 넘긴다고요? 국장님, 이건 장비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재검증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32년간 쌓아온 분석 틀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며 외교부 연락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긴급 외교 전문입니다. 모스크바 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려왔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대한민국과의 사할린 남부 공동개발 및 관리에 관한 특별협정을 공식 발효한다. 협정 발효일 즉시 관리구역 사할린 남부 32,000평방킬로미터, 기간 99년 장기 임차, 대한민국의 권한 자원 채굴권, 인프라 건설권, 행정 참여권. 저는 문서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800조 원입니다. 분석관 한 명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할린 남부에 매장된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희귀가스의 추정 가치가 6,800조 원입니다. 거기에 북극 항로 통제권까지 더하면 가치를 산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6,800조 원. 독일의 1년 GDP가
약 4,500조 원입니다. 그 1.5배가 넘는 자원이 한국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일본은요? 일본의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도쿄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3.2% 폭락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지금 도쿄 정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때 제 책상 위에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쿄의 협력기관이었습니다. 한스, 나야. 당장 설명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일본 공안조사청의 연락관 타나카 시니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사할린을 먹었어. 이건 재앙이야. 한반도와 사할린이 양쪽에서 일본을 포위하는 형국이라고. 이건 단검이야, 한스. 일본의 목에 겨눠진 시퍼런 단검. 타나카의 비명 섞인 호소를 들으며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사할린 점유는 일본에게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사할린. 일본 열도는 양쪽에서 한국의 영향권에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동해는 이제 사실상 한국의 내가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정해, 타나카. 아직 상황 파악 중이야. 진정하라고? 너희 유럽인들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야. 한국을 막아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새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걸까? 조용하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러시아의 심장부를 파고들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 걸까? 질문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32년 경력의 정보분석관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였습니다. 북한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나라, 그 정도의 인식이었죠. B&D 내부에서도 한국 담당 업무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중국 담당이 출세의 지름길이었고 일본 담당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한국, 북한만 잘 막으면 되는 나라 아니야? 동료들 사이에서 오가던 농담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할린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외교 전문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화면 속의 한국이 전혀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밀러 박사, 한국 분석 자료 준비됐습니까? 클라우스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라고 해봐야 북한 관련 동향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잠시만요. 기존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관련 정보 파일함을 열어보니 최근 5년간 업데이트된 심층 분석 보고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남북 관계, 주한미군 동향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삼성과 현대 정도를 다룬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 장기 국가 비전, 은밀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감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고 순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한국에 대한 심층 정보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사태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뭐라고요? 32년 경력의 동아시아 전문가가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요?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우선순위 바뀌었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에 집중하느라 한국 자체를 깊이 분석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800조 원짜리 지정학적 대변동을 놓쳤다는 겁니까? 국장의 질책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에서 열리고 있는 환영 행사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선단의 선두 쇄빙선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러시아 관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돌렸습니다.
일치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등록되지 않았다고요? BND 데이터베이스에? 네. 한국 외교부나 정보기관 인사 명단에도 없습니다. 유령입니다. 유령. 저는 그 단어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렇게 대규모 국제협정을 이끌어낸 인물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채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해 온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중국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베이징도 난리입니다. 시진핑이 긴급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도 이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조차 몰랐다. 이건 정말 대단한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세계의 모든 강대국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거대한 체스판을 짜고 말을 움직여온 겁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입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푸틴이 사할린을 한국에 넘겼을까요? 영토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외교부 연락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오늘 저녁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가 뭡니까? 사할린 협정이 유럽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락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밀러 박사님이 직접 서울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요? 왜요? 한국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유럽에 이 사태를 설명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밀러 박사님을 지명해서 초청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지명했다고요? BND의 수석 분석관을. 한국이 저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외무장관 직인이 찍힌 공식 초청장입니다. 스문의 시간 내로 서울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고, 그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분석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밀러 박사. 그리고 알아오세요. 한국이 도대체 무슨 마술을 부린 건지, 푸틴이 왜 영토를 내놓았는지. 이건 유럽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유럽의 미래? 저는 의아했습니다. 사할린이 유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북극 항로라는 이름의 거대한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열쇠를 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요. 12시간 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BND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공개된 뉴스 기사와 학술 논문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3위 수준입니다. 인구는 5천만 명. 면적은 독일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주변국인 중국은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일본도 세계 3위입니다. 그런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를 움직였을까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거대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크다고 생각했지만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활주로만 4개, 터미널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착륙 후 입국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내부는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유리와 철골이 조화를 이룬 천장,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오가고 있었지만 혼잡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줄이 50명은 넘어 보였지만 저는 10분도 채 안 되어 통과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30분은 기본인데 말입니다. 밀러 박사님이시죠?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창한 독일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외교부에서 나왔습니다. 강민혁 대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강민혁. 사할린 협정 현장에 있던 유령 같은 인물. 그가 저를 부른 겁니다. 검은색 세단이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좌우로 솟아오른 아파트 단지들, 멀리 보이는 산맥의 능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독일도 정돈된 나라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운전석 옆에 앉은 외교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할린 협정이 어떻게 성사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는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도하던데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박사님. 우리는 18년을 준비했습니다. 18년이요? 네, 정확히 18년 3개월입니다. 작전명은 귀향이었고요. 귀향.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귀향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누가 돌아온다는 건가요? 그건 강 대사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저도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차가 서울 도심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리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할린 협정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터졌는데 거리가 너무 평온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지금쯤 광장에 시민들이 몰려나와 축하하거나 항의하거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할린 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들뜨지 않습니다, 박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이요? 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내부에서 쿠데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쿠데타요? 러시아에서요? 네. 푸틴이 한국의 영토를 팔았다고 군부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첩보도 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폭탄급이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됐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게임이었습니다. 차가 남산 근처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관광지나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언덕 위에 오래된 한옥한 채가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강 대사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의 겨울 공기가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서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한옥 안에 6,800조 원의 비밀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가 왜 저를 불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옥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끝나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중년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 사할린 항구에서 봤던 바로 그 유령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밀러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대사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럽이 왜 한국의 편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9년 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한이 그 불꽃의 연료라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옥 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100년은 된 듯한 고풍스러운 한옥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최첨단 보안 시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채 인식, 정맥 스캔, 심지어 걸음걸이 패턴 분석까지 B&D 본부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강민혁 대사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한국의 보안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박사님. 티내지 않는 게 한국식이거든요. 그가 벽면의 한 지점을 누르자 책장이 회전하며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시죠.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끝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숫자가 지하 50m를 지나 100m, 그리고 200m를 돌파했습니다. 귀가 멍해질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지하 시설이 아니군요. 핵전쟁에도 버틸 수 있는 깊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의 목적은 방어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설계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장 4개를 합쳐놓은 듯한 광활한 지하 공간. 수백 명의 분석관들이 개미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는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수만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것은 공간 중앙에 떠 있는 거대한 빛의 구체였습니다. 지름 25m는 좋게 되어 보이는 3차원 홀로그램 지구본. 그 위로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 지역, 그리고 사할린이 붉은 혈관처럼 연결되어 맷박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북방전략지휘소입니다. 강민혁 대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8년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35%가 비밀리에 이곳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18년이요? 그럼 제가 BND에서 중동 테러리스트들을 분석하고 있을 때 한국은 여기서 네, 러시아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다른 체스판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강민혁이 손을 허공에 휘젓자 홀로그램이 반응했습니다. 지구본이 회전하며 사할린 섬이 눈앞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럽의 분석가들은 사할린을 어떻게 보십니까? 얼어붙은 극동의 변방 정도로 인식합니다. 석유와 가스가 좀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죠.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강민혁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전 세계가 사할린을 무시하는 동안 우리는 저 땅의 진짜 가치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사할린의 지표면이 투명해지며 지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사할린 지하 깊은 곳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층들이 보였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물질들이 용암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희귀가스입니다. 네온, 크립톤, 제논.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레이저 가스의 원료들이죠. 희귀가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었고 유럽은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 전쟁의 핵심 원료가 바로 희귀가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희귀가스의 70%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강민혁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선이 끊겼죠. 삼성, TSMC, 인텔 할 것 없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인 겁니까? 네. 사할린 남부에는 전 세계 수요를 100년간 감당할 수 있는 희귀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날아가도 상관없는 수준이죠. 저는 다시 홀로그램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층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민혁이 지도를 다시 축소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북극점이 정면으로 보이도록 지구본이 기울어졌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북극해. 하지만 그 얼음들 사이로 파란색 바닷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아시죠? 물론입니다. 유럽에서는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자 기회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백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강민혁이 손가락으로 항로를 그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사할린을 거쳐 북극해를 지나 유럽 로테르담까지 이어지는 푸른 선. 북극 항로입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루트보다 거리가 8,500km 짧습니다. 운송 기간은 12일이나 단축되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8,500km. 물류업계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운송비 절감, 시간 단축, 그리고 무엇보다 수에즈 운하의 병목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사할린은 이 북극 항로의 관문입니다. 강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극해를 건너려는 모든 선박은 이곳에서 연료를 채우고 수리를 받고 화물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할린을 북쪽의 싱가포르로 만들 겁니다. 저는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사할린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항로들. 태평양, 북극해, 대서양을 잇는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 그 교차점에 사할린이 거대한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박사님? 6,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의미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강민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건 21세기 물류 패권의 열쇠입니다. 수에즈를 가진 이집트, 말라카 해협을 쥔 싱가포르. 길목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목을 한국이 쥐었다? 네. 우리는 18년을 기다렸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문을 열어줄 그 순간을 위해서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대문을 장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을 열쇠를 손에 넣은 겁니다. 유럽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물류는 대부분 수에즈를 통해 옵니다. 중동의 불안정성 때문에 항상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 유럽은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부른 겁니까? 네. 유럽이 우리 편에 서면 이 항로는 더 빨리 안정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해를 막을 수 있죠. 강민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독일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수출에 목숨을 거는 나라죠. 물류 비용이 12일 단축되면 얼마나 이익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한 대가 아시아 시장에 도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게 12일 줄어든다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리고 왜 푸틴이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영토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한 사람 아닙니까?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중국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이요? 네. 푸틴은 중국의 노예가 되느니 한국의 파트너가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가 홀로그램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그리고 사할린. 그 지역들을 둘러싼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러시아 극동 지역의 중국인 인구가 340% 증가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40%요? 네. 중국은 러시아의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동시에 인구를 침투시켰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걸으면 간판의 절반이 중국어입니다. 경제적 식민화군요. 정확합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중국은 그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뒤 극동 러시아는 사실상 중국 땅이 된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에게 한국은 탈출구였던 겁니다. 중국에게 먹히느니 차라리 한국과 손잡는 게 나았던 거죠. 한국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강민혁이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긴급회의 장면이 떴습니다. 시진핑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참모들에게 고함을 질렀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몰랐느냐고요. 중국도 몰랐던 겁니까? 네. 우리는 모든 협상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중국의 사이버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간 겁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정보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해킹 능력과 감시 네트워크는 미국조차 두려워할 정도죠. 그런 중국의 눈을 피해 18년간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일본입니다. 중국보다 더 미친 듯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혁이 새로운 화면을 불러왔습니다. 워싱턴 K 스트리트의 지도였습니다. 미국 로비스트들의 본거지로 유명한 그 거리에 수십 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점들이 뭡니까? 지난 72시간 동안 일본 자금이 유입된 로비 회사들입니다. 72시간에요? 네. 사할린 협정이 발표되자마자 일본 외무성이 비상 예산을 풀었습니다. 추정 금액만 3억 2천만 달러입니다. 3억 2천만 달러.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3억 달러를 로비에 쏟아부었다고요? 일본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요. 강민혁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워싱턴 곳곳에 퍼진 일본 로비스트들의 활동 경로가 빨간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국무부, 펜타곤, 그리고 주요 언론사까지. 일본은 수십 년간 워싱턴에 네트워크를 심어뒀습니다. 우리가 재팬스쿨이라고 부르는 친일 인맥이죠. 그들이 지금 총동원됐습니다.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한국을 제국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국주의요? 한국을. 네.
한국이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해 영토를 갈취했다. 이건 21세기에 용납될 수 없는 침략 행위다. 그런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넘긴 건데요.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반복이 중요하죠. 강민혁이 미국 뉴스 화면들을 띄웠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모두 비슷한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험한 도박, 동아시아 질서를 흔드는가? 사할린 합병,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신제국주의의 탄생, 전문가들 우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제국주의라니. 20세기 초 아시아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이 피해자였던 한국을 향해 제국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군요. 아이러니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강민혁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진실에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여론 프레임을 장악하는 겁니다.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낙인 찍으면 미국 의회가 압박에 나설 거고 푸틴도 흔들릴 거라고 계산한 거죠. 효과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이미 청문회 개최 논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사할린 진출이 동맹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진실보다 프레임이 이기는 세상. 돈과 네트워크가 정의를 압도하는 세상.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민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이 러시아 내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요? 군부입니다. 러시아 군부 강경파에게 접근해서 쿠데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쿠데타라니요? 푸틴이 한국의 영토를 팔아먹었다. 이건 매국이다. 그런 논리로 군부의 국수주의자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민혁이 새로운 위성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군사 기지였습니다. 탱크들이 시동을 걸고 대열을 정비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네, 3시간 전 영상입니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일본이 러시아 군부 쿠데타를 사주하고 있다. 만약 성공하면 사할린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할린에 들어간 한국 인력들은 인질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로비에 흔들리고 있죠. 한국이 너무 커졌다. 통제되지 않는 동맹은 위험하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70년간 미국에 충실한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70년이 어떻습니까? 미국 정치인들은 내일의 표만 생각합니다. 일본이 더 큰 돈을 뿌리면 70년 동맹도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정의도, 역사도, 진실도 돈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강민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럽이 우리 편에 서면 판이 달라집니다. 미국이 일본 편만 들 수 없게 되죠. EU가 북극 항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 워싱턴도 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까? 네. 베를린에 돌아가서 진실을 전해 주십시오. 한국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일본이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대단했고 일본의 방해는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유럽을 설득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경제적 이익, 지정학적 가치. 그런 것들로 독일 의회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뭡니까? 명분입니다. 유럽인들은 이익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왜 사할린에 가야 하는지, 경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강민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눈에 뜨거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박사님에게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시죠. 6,800조 원보다 더 무거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지하 200m를 지나 250m, 그리고 300m.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전 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이테크 장비 대신 낡은 캐비닛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개의 서류함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기억의 방입니다. 강민혁이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위층이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라면 여기는 과거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가 캐비닛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와 흑백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1945년 8월, 강민혁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80년 전의 항구. 항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든 사람들, 아이를 업은 여인들, 초라한 행색의 남자들. 그들 모두가 바다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배를 향해서. 일본이 패망한 날입니다. 일본군과 일본 민간인들은 배를 타고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 위에 탄 사람들과 항구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의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비교적 깔끔한 복장이었지만 항구에 남은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인들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끌고 와서 탄광에서 일시키고 비행장을 닫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배에 탈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버려진 겁니까? 네. 47,000명이 버려졌습니다. 47,000명. 저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고향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항구에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강민혁이 다른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징용자들의 명부입니다. 누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 끌려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김영철, 경상북도 안동, 1943년 3월 징용, 1946년 2월 동사. 박순희, 전라남도 나주, 1944년 7월 징용, 1947년 8월 병사. 이정수, 충청남도 공주, 1943년 11월 징용, 1945년 12월 실종. 이름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분들은 돌아가지 못한 겁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본은 떠났고 소련이 들어왔습니다. 소련은 그들을 적국의 식민으로 취급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었고 분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국적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시베리아의 동토에서 죽어갔습니다. 강민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하 40도의 겨울,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가지 못한다는 절망. 그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2년간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비극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 낡은 수첩 하나하나에 담긴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79년입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가지 못한 시간이 79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 죽고 그 아들도 돌아오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손자 세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골함이 고향 땅을 밟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뭘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과 외교 관계도 없었고 러시아가 된 뒤에도 협상력이 부족했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8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까? 네. 우리는 러시아가 언젠가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협상 카드를 만들고 협력자를 심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강민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6,800조 원의 자원도 중요합니다. 북극 항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명부를 들어보였습니다. 47,000개의 이름, 79년의 기다림. 우리가 사할린에 가는 이유는 정복이 아닙니다. 데리러 가는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모님을 모시러 가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2년 경력의 냉철한 정보분석관이 낡은 수첩 앞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제국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들이 끌고 가서 버린 사람들을 데려오려는 우리를 제국주의자라고요.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꼴입니다. 저는 명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 왜 18년을 기다렸는지, 왜 6,800조 원을 포기할 수 없는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문제였습니다. 인간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박사님, 강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럽에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침략자가 아닙니다. 집에 가고 싶은 늙은 고아들을 데리러 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반드시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베를린에 돌아가면 의회에 서겠습니다. 이 명부를 들고 증언하겠습니다. 일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한국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니까요. 강민혁 대사와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호텔 와이파이가 계속 끊겼습니다. 누군가 통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문에 다가갔습니다. 도어 체인을 건 채 살짝 열어봤습니다. 복도에 50대 중반의 일본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밀러 박사님이십니까? 일본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야마모토 겐지라고 합니다. 전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 외무성 국장.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사할린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측 인물이 찾아왔다는 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일본 내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의 사할린 로비 작전에 반대합니다. 반대라고요? 왜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야마모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28년간 외무성에서 일했습니다. 그중 15년을 아시아 담당으로 보냈죠.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래서요? 사할린 문제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안입니다. 강제징용, 버려진 조선인들. 그 역사를 저는 압니다. 야마모토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과거사를 직시하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밀려났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밀려났다니요? 2년 전 조기 퇴직을 강요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로비 작전은 역사의 죄악을 덮기 위한 발악입니다. 한국이 사할린에 들어가면 우리가 79년간 묻어두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라면? 야마모토가 품에서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외무성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사할린 문제를 어떻게 은폐해왔는지 기록한 자료들입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독일은 과거사를 직시한 나라입니다. 나치의 죄악을 인정하고 사죄했죠.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야마모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8년간 외무성에서 일하면서 저도 그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이 계기가 됐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야마모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1945년에 사할린에 계셨습니다. 군속으로요. 철수할 때 배에 탔죠. 그리고 평생 그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기억이요? 항구에 남겨진 사람들의 얼굴이요. 배를 향해 손을 뻗던 조선인들.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그 악몽을 꾸셨습니다.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차마 말 못했지만 죽고 나서라도 진실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온 겁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공개해도 됩니까? 네.
유럽 의회에서, 유엔에서 어디서든 공개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야마모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은 침략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러 가는 것뿐입니다. 일본이 저지른 죄악을 79년 만에 청산하려는 것뿐입니다. 그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도쿄에서 러시아 군부에 접선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타나카 시니치, 경제산업성 자원국장입니다. 그가 쿠데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전직 동료에게서 들었습니다. 3억 달러 중 1억이 러시아 장성들에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러시아 군부 쿠데타에 직접 자금을 대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내정 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마모토 씨.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야마모토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기억장치 안에 79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도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야마모토의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입니다. 일본의 로비를 막는 것이 유럽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7,000명의 영혼을 집으로 보내는 것이 인류의 도리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 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당장 와주십시오. 저는 택시를 타고 남산의 한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 상황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석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모스크바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러시아 군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크렘린궁 주변에 탱크들이 배치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쿠데타 징후였습니다. 일본의 공작이 효과를 본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군부 강경파가 푸틴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사할린 협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쿠데타가 성공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18년의 노력이, 47,000명의 귀향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푸틴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크렘린궁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강민혁이 다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떴습니다. 50대 후반의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알렉세이 볼코프,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고려인 3세죠. 고려인이요? 네, 그의 조부도 사할린 징용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지 못한 채 러시아에서 돌아가셨죠. 저는 화면 속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도 79년의 한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볼코프 차관이 지금 푸틴 곁에 있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어떻게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크렘린궁 내부 CCTV였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푸틴이 긴 탁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사할린 협정은 매국 행위입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푸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영광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영광. 중국에게 빨대 꽂히면서 무슨 영광이야? 푸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왜 한국과 손잡았는지 아느냐? 중국 때문이야. 저들이 우리 극동을 집어삼키고 있어. 10년 뒤면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 땅이 될 판이야. 그래도 영토를 외국에 넘기다니. 넘긴 게 아니라 임대한 거야.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면했어. 장성들이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강경한 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러시아 군인으로서 영토를 넘기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알렉세이 볼코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볼코프가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누런 종이 뭉치와 흑백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장성 하나가 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볼코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1943년에 조선에서 사할린으로 끌려오셨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요. 그리고 1945년 해방 때 버려지셨습니다. 배에 탈 자격이 없다면서요. 장성들이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고향에 돌아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경상북도 영주. 그곳이 할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돌아가지 못하셨죠. 볼코프가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젊은 조선인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22살에 끌려와서 38배 돌아가셨습니다. 16년 동안 매일 밤 고향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볼코프가 장성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러시아인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사할린에는 저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후손이 수천 명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이 오는 건 침략이 아닙니다. 79년 만에 가족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걸 막으시겠습니까? 러시아 군인의 명예로 할아버지의 귀향을 막으시겠습니까? 장성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푸틴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볼코프의 말이 맞아. 사할린에는 역사가 있어. 우리가 외면해 온 역사가. 그가 장성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영토 욕심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잊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야. 야만인이지. 강경파 장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각하, 결정은 내렸어. 사할린 협정은 유지된다. 반대하는 자는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 푸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성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경례를 하며 물러났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볼코프 차관의 한마디가 상황을 뒤집었군요. 감정은 때로 논리보다 강합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장성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고 역사가 있죠. 볼코프의 눈물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러시아 측 장애물은 제거됐습니다. 남은 건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박사님 몫입니다. 강민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럽이 움직이면 미국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EU가 한국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면 일본의 로비는 힘을 잃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야마모토가 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입니다. 79년간의 은폐 기록이 담겨 있죠. 강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일본 내부에도 양심이 있더군요. 저는 USB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들고 베를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언하겠습니다. 한국의 사할린 귀환이 정이라는 걸 유럽에 알리겠습니다. 강민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진실의 편에 선 것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7,000명의 영혼을 집으로 보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클라우스 국장에게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6,800조 원의 자원, 북극 항로의 전략적 가치, 47,000명의 강제징용 역사, 그리고 일본의 더러운 로비전까지. 국장은 보고를 듣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자네 의견은 뭔가? 한국을 지지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그게 유럽의 이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게 정의입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브뤼셀에 연락하겠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해주지. 3일 뒤 저는 브뤼셀에 있었습니다. EU 본부 건물의 회의실. 유럽 27개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피에르 듀봉 고위 대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 독일 정보국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하다니 무슨 일입니까? 듀봉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프랑스 출신 외교관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할린 협정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일본 측에서 이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팽창주의적 행보에 대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듀봉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강한 표현이군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직접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났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 고발자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가 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사할린 문제를 어떻게 은폐해왔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듀봉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군요. 확인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일본은 79년 전 47,000명의 조선인을 사할린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금까지 로비와 언론 조작을 해왔습니다. 저는 강제징용 명부 사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버려진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름, 고향, 사망 일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사할린에 가려는 이유는 자원 때문만이 아닙니다. 79년 만에 가족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듀봉이 명부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극항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할린은 북극항로의 관문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최단거리 백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보다 8,500km 짧고 운송시간은 12일 단축됩니다. 듀봉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도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항로를 관리하게 되면 유럽은 새로운 물류, 파트너를 얻게 됩니다. 수에즈의 병목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성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듀봉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위 대표님, 유럽은 선택해야 합니다. 79년간 죄를 숨겨온 일본의 거짓말에 동조할 겁니까? 아니면 가족을 찾으러 가는 한국의 손을 잡을 겁니까? 듀봉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독일은 과거사를 직시한 나라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치의 죄악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로 역사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듀봉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은 정보분석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열정적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명부를 받습니다. 47,000개의 이름을요. 그 순간 저는 분석관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느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요. 듀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외교장관 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 대표님. 감사는 이릅니다. 회의 결과를 봐야죠. 듀봉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밀러 박사, 워싱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면 이유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국 측에도 접선할 사람이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사라 콜린스 부차관보입니다. 콜린스라면 아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외교관이죠. 네, 그녀에게도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듀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박사. 브뤼셀을 나서며 저는 휴대폰으로 워싱턴에 연락했습니다. 사라 콜린스와의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밀러 박사,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입니까? 사할린 건으로 긴급히 만나야 합니다. 일본 로비에 대응할 자료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가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국무부 건물. 사라 콜린스는 저희 브리핑을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본 측 로비가 얼마나 거센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매일 청문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야마모토의 USB와 명부 사본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콜린스가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일본 외무성 전직 국장이 직접 가져온 겁니다. 검증 가능합니다. 콜린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이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니. 콜린스 부차관보님,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입니다. 79년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귀환을 막는 것이 미국의 가치에 부합합니까? 콜린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외교장관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 지지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콜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겁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릅니다. 결과를 봐야죠. 그녀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밀러 박사, 당신은 독일 정보국 소속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돕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2년간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음모와 거짓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4만 7천 명의 이름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콜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일주일 뒤,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사할린 귀환 사업을 지지하는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대한민국의 사할린 인도주의적 귀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일본의 로비는 무너졌습니다. 79년간 숨겨온 거짓말이 마침내 빛 아래 드러난 것입니다. 한 달 뒤,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항 제1부두, 대한민국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가 오늘만큼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모든 크레인이 정지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선이 정박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공군 특수비행팀이 오색 연막을 뿌리며 에어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해군 함정들이 도열의 물대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저는 귀빈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강민혁 대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군요. 강민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18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다린 건 79년입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쇠빙연구선 알아온 2호. 그 뒤를 따라 사할린에서 출발한 여객선 희망호가 천천히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부산항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79년간 참아온 긴 한숨 같았습니다. 배가 접안했습니다. 트랩이 내려왔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멈추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승객이 내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알렉세이 볼코프, 아니, 한국 이름으로 박영철. 그의 무릎 위에는 할아버지의 유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트랩을 내려와 부산의 땅에 닿았습니다. 박영철 옹이 떨리는 손으로 바퀴를 밀어 흙바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축하려는 사람들을 손으로 제지하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추었습니다.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79년이나 걸렸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고향 땅입니다. 경상북도 영주. 이제 가실 수 있습니다. 그가 유골함을 하늘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보이십니까? 할아버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할아버지가 꿈에서도 그리워하셨던 조국입니다. 항구에 모인 수십만 명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냉철한 정보분석관으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뒤이어 배에서 다른 승객들이 내려왔습니다. 1세대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 그들의 품에는 하얀 국화꽃과 태극기로 감싼 유골함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4만 7천 명의 영혼 중 일부가 79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혁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우리가 18년을 바친 이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선조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9년 전 나라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버려지는 여러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시러 왔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을 끝까지 기억하고 찾아가겠습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환호와 박수가 부산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6,800조 원의 자원도 대단합니다. 북극 항로의 통제권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저것입니다. 79년을 기다린 영혼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할린에서 얻은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강민혁 대사와 함께 항구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없었으면 이날이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18년을 준비한 건 당신들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유럽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강민혁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안입니다. 박사님께서 원하신다면 한이유 북극항로 협력위원회의 수석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공식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B&D를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선택은 박사님 몫입니다. 다만 저희는 박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진실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요. 저는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사할린에서 온 배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79년의 기다림이 끝난 배들. 새로운 시대가 열린 배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에 있든 한국의 친구로 남겠습니다. 이날을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민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니, 한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민혁. 우리는 굳게 악수했습니다. 부산항의 노을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저는 B&D를 떠나 한이유 북극항로 협력위원회의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와 서울을 오가며 북극항로 개발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것이 제 새 임무입니다. 사할린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르사코프 항구에는 대형 물류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컨테이너선들이 매일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는 희귀가스 채굴이 시작됐습니다. 그 가스로 만든 반도체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야마모토 겐지가 공개한 외무성 문서가 결정타였습니다. 일본 의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첫걸음은 내디뎠습니다. 4만 7천 명의 영혼들은 이제 하나둘씩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골 봉환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달 사할린에서 배가 출발합니다. 79년의 기다림을 끝내는 배들이. 저는 가끔 부산항에 갑니다. 귀환선이 들어오는 날이면 항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유골함을 안고 내리는 후손들, 땅에 엎드려 우는 노인들.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진실의 편에 서길 잘했구나. 32년간 정보분석관으로 살면서 수많은 음모와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보다 가치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집으로 보내는 일,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스 밀러, 전 독일 연방정보국 수석분석관, 현 한이유 북극항로 협력위원회 수석 고문,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구. 이것이 제가 사할린에서 얻은 새로운 직함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사할린과 대한민국의 숨겨진 18년 프로젝트, 그리고 79년 만에 이루어진 귀향의 이야기였습니다. 6,800조 원의 자원, 북극항로의 통제권. 분명 대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버려졌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잊혀졌던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할린에서 한 일의 본질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79년이 걸렸지만 대한민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뜨거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